안녕하세요, 마마님들. 한여름에 무더위가 좀 가시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엔덴뎁의 초초초 신상품 아직 매장에도 나가지 않은 블라우스를 입고 한번 앉아봤습니다. 앞선 두 영상에서 저희 엔덴뎁 2025 FW 컬렉션 현장을 굉장히 현장감 있게 A부터 Z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앤디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서 어떻게 패션쇼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준비가 되는지 들려드렸다면, 오늘은 패션쇼라는 이벤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패션쇼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댓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조금 이런 거 다뤄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패션쇼는 어떻게 초대를 받나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패션쇼 하면은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실 수도 있고, 누가 가고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프레스 바이어 분들이 가장 중요하세요. 왜냐면은 패션쇼라는 게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다음 시즌의 라인업을 가장 먼저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오셔서 트렌드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분들이 4, 5개월 후에 우리 매장에 들여올 그런 제품을 먼저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패션 산업에 있는 분들이 가는 행사였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셀럽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인플루언서라는 또 다른 홍보 채널이 생기게 되고, 각 브랜드마다 또 VVIP가 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계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디자이너의 신제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리고 바잉을 하고, 그런 행사가 원래 패션쇼예요. 그래서 패션쇼 하면은 또 연관 검색어로 나올 수 있는 게 패션 위크라는 게 있죠. 서울에도 서울 패션 위크가 있고, 뉴욕 패션 위크, 파리 패션 위크 이렇게 있는데, 빅4라고 해서 사실 가장 이제 빅네임은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이렇게 4개예요. 서울은 빅5 안에 들랑말랑 지금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해드렸어요. 그 빅4가 9월 중순에 뉴욕에서 시작을 하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디자이너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위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런던으로 가서 런던 패션 위크가 열려요. 그 다음에는 밀라노 패션 위크, 그 다음에 10월 중하순이 되면은 파리로 가서 파리 패션 위크가 빅4 중에 대미를 장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뉴욕 패션 위크가 제일 뒤였어요. 파리 패션 위크가 끝나고 뉴욕 패션 위크가 있었는데, 미국 디자이너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 항상 유럽의 쇼가 열리고 나서 뉴욕 패션 위크가 열리기 때문에 항상 뉴욕 디자이너들은 우리 거 카피해 막 이런 소리를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기분 나쁘다. 그래서 헬무트 랭이라는 디자이너가 뒤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오명을 받으니까 이거 기분 나빠. 그러니까 우리 뉴욕 패션 위크를 제일 앞으로 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디자이너들이 거기에 합의를 해서 캘린더에서 제일 앞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각각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뭐 누가 누구를 카피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뉴욕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자존심을 걸고 앞으로 옮겼다. 약간 이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패션쇼라는 건 누가 시작했냐면, 찰스 프레드릭 워스라는 영국인 디자이너가 있는데, 1890년대에 굉장히 드레스를 많이 만들어서 유럽의 귀족분들, 왕족분들에게 많이 입혔던 그런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우리 20세기도 되기 전에 최초로 자신의 살롱에서 마네킹이나 이렇게 행잉돼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여성들에게 드레스를 입혀서 살롱에서 걸어 나오게 만들어서 신상품을 보여준 디자이너가 찰스 프레드릭 워스라는 디자이너예요.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옷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산업이 발달되면서 부가 막 급증하고 있던 미국으로도 상륙을 해서, 미국에서도 마케팅의 방법으로 큰 대형 백화점에서 라이브 모델들을 기용을 해서 신상품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했어요. 패션쇼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패션 위크라고 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디자이너들이 다 모여서 어떤 비즈니스 성격까지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된 거는 또 미국이 먼저예요. 아이코닉한 여성 한 분이 나오는데, 1943년에 엘레노 램버트라는 PR 마케팅 전문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가 이제 한참 2차 세계대전 중이어서 뉴욕에서도 미국에서도 파리에서 무슨 패션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걸 가서 봐야 되는데, 나치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파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레노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파리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이런 브랜드들, 뭐 디자이너
디자이너들을 모아서 한번 이거를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행사를 기획하게 된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멋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디자이너들 이렇게 합심을 해서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최초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옷을 보여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홍보를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프레스 위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차 정착이 되고 또 전쟁도 끝나고 이러면서 또 파리에서도 파리 패션 위크가 열리게 되고 런던이나 밀라노 같은 도시들도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번에 이렇게 쇼를 보여드리는 행사가 정착이 되게 됐어요. 사실 이 패션 위크는 1년에 2번 열리죠. 보통 제가 아까 뉴욕 패션 위크가 9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9월 한 12일에서 20일 사이에 SS 패션 위크예요. 그러니까 2025년 9월은 26년 SS를 위한 패션 위크고요. 그 다음에 2월이 되면 그해 가을을 위한 패션 위크예요. 자, 그러면 캘린더상 2025년 2월에 FW를 쇼를 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바이어 말씀드렸잖아요. 그 쇼를 와서 1번부터 63번까지 착장을 쭉 본 다음에 우리 A 백화점에서는 이것들 중에 30개 착장에 해당하는 요것들을 바잉을 하겠어. B라는 백화점을 와서 5벌 분량의 한 10피스 정도를 바잉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유통사마다 자신들의 고객층, 자신들의 스토어의 느낌에 따라서 바잉을 하는 물건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디자이너는 쇼를 끝내고 바이어들의 오더를 취합을 해서 그걸 토대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가 끝나고 오더를 취합을 해서 그러는데 벌써 몇 주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원단 발주하고 생산하고 또 한두 달이 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4, 5개월 후에 쇼를 했던 제품이 매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백화점 또 일본의 백화점들은 자국의 디자이너들에게서 바잉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어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즌에 펼칠 마케팅이나 유통 캠페인에 참고해 주세요. 이 정도의 맥락이지 사실 실제로 펜을 들고 바잉을 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프레스 분들의 중요성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보는 거는 또 4, 5개월이 후가 되는 거니까 조금 동떨어져 있는 캘린더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희 엔덴뎁 같은 경우에는 패션 위크에서 한참 또 런웨이를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시즌에 가깝게 고객님들이 와닿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조금 시즌에 임박해서 쇼를 하곤 했어요. 근데 엔덴뎁은 사실 서울 패션 위크가 정립이 되기 전부터 런웨이 쇼를 했었기 때문에 서울 패션 위크가 안착되는 과정도 다 지켜와 봤고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뉴욕 패션 위크에 참가를 했었어요. 서울 패션 위크가 그 당시에 10월 말이었어요. 파리 패션 위크 끝난 다음에 10월, 11월 이랬는데 저희는 9월에 쇼를 해야 되니까 한참 동안 서울 패션 위크에 발맞춰 오다가 뉴욕 패션 위크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그 당시에 바빴던 기억이 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쇼룸에 걸어놓고 세일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또 굉장히 한참 길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뉴욕 패션 위크도 변화를 거듭을 했던 게 원래는 패션쇼도 여기저기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93년에 CFDA,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Association이라 그래서 미국 디자이너 연합회 여기에서 다 합심을 해서 쇼가 너무 여기저기 있으니까 프레스나 바이어 분들이 다 일일이 쫓아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지붕이 살짝 무너지는 사고도 나고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모두가 타임별로 이렇게 딱딱딱 스케줄 나눠서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자고 해서 브라이언 파크라고 뉴욕 라이브러리 뒤쪽에 굉장히 도심의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큰 이제 텐트를 치고 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A 텐트, B 텐트 그래서 여기서 쇼하는 동안에 이쪽은 치우고 다음 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했는데 그래서 뉴욕에서는 패션쇼, 컬렉션, 런웨이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텐트쇼라고 많이 했어요. 왜냐면 텐트에서 그때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0년 9월부터는 브라이언 파크에서 링컨 센터로 확장이 돼서 옮겨요. 거기서도 또 이제 텐트를 쳐놓고 그래서 저희는 브라이언 파크도 경험해봤고 링컨 센터도 경험을 해봤는데 2015년부터는 다운타운의 스프링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또 지금은 하고 있다고 해요.
뉴욕 패션 위크를 오가던 그때 바빴던 시기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그런데 미국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디자이너들에게 자격지심이라 그럴까? 약간 이제 좀 그런 경쟁 심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가 한번 대폭발을 했던 게 1973년에 The Battle of Versailles라고 해서 베르사유의 전쟁?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있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그 뉴욕 패션 위크를 처음 만든 엘레노어 램버트 여사가 나오는데요. 한 번은 베르사유 궁전의 재건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던 제럴드 반더 캠프라는 분하고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식사를 하다가 베르사유 궁전이 재건해야 되는 뭔가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던 차에 그 램버트 여사가 우리 여기서 패션쇼를 해서 거기서 펀드레이징을 하면 어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PR 마케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의 디자이너 오고 파리의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쇼를 하는 거야. 마치 배틀처럼. 그 행사가 성사가 됐고 그래서 그 엘레노어 램버트 여사는 미국의 디자이너들을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디자이너들은 안 할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는데 5명의 디자이너가 압축이 됐고 미국에서는 오스카 드 라렌타, 빌 블라스 그리고 폴스톤이라는 디자이너도 있고 앤 클라인이라는 디자이너도 있고 프랑스에서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지금까지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남아있는 입생 로랑, 피에르 가르댕, 지방시, 임마누엘 웅가로, 마크 보니 아직도 레가시로 남아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고 미국도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앤 클라인이라는 디자이너는 그 당시에도 화려하고 상류층 여성들을 위한 옷이라기보다 정말 직장을 다니는 에브리데이 출근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기성복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꾸튜르 디자이너들이 반대를 했대요. 난 저런 옷을 하는 사람이랑 같이 무대에 설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새로운 세대는 일하러 나가는 여성들의 옷도 포함해야 된다 이런 대전제하에 파이널 리스트가 됐고 벨사유 궁전에서 이 쇼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뒷얘기에 대한 벨사이 73 The American Runway Revolution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벨사유 궁전이 너무 낡아가지고 조명도 없고 막 문은 큰데 잘 열리지도 않고 난방도 안 되고 춥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모델이랑 뭐 옷이랑 디자이너들 다 이제 갔는데 정말 먼지에 춥고 물 한 컵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또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약간 텃세가 있었던 거예요. 막 리허설을 안 끝내준다든지 나중에 쇼를 하는데 그들은 막 풀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하는데 미국 디자이너들은 카세트 테이프로 틀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폴스턴 같은 디자이너는 나 못해 그러고 정말 때려치고 나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지만 또 데이를 위해서 다음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또 그때 파격적으로 미국에서는 10명의 흑인 모델을 데려가요. 그래서 흑인 모델이 처음으로 파리 패션 위크에 섰던 그런 기념비적인 행사기도 하고 그때 미국은 70년대 하면 막 앤디 워홀, 클럽 문화와 미국의 젊은 문화가 완전히 피크였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 바이브를 그대로 파리로 옮겨갔고 프랑스 디자이너들에게는 또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고 미국 디자이너들에게도 내 옆에 바로 입생로랑이 있었어. 미국 디자이너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거성들하고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도 오시고 미국과 유럽의 굉장한 셀러브리티들이 모여서 그 쇼를 봄으로 인해서 마케팅 효과가 너무너무 컸고 그래서 그게 벨사유 궁전의 또 재건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하고 뉴욕은 항상 뭔가 알쏭달쏭한 그런 경쟁 구도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그런 게 에밀리 인 페리스 같은 드라마를 보시면 미국인들이 프랑스 패션계나 프랑스 PR 뭐 이런 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약간 편견 같은 게 잘 보여지고 있죠. 뉴욕 패션 위크에 4년간 참여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는 비즈니스 쇼다. 정말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왜냐면 그 전에 서울에서 쇼를 해왔는데 비즈니스적인 액션보다는 그냥 우리의 할 일을 했다라는 느낌이었다면 뉴욕은 쇼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 앤드앤데비라는 이름을 걸고 쇼를 할 거야 라는 꿈이 있었어요. 저희는 너무 벅차고 뿌듯한 거여서 막 당장이라도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딱 쇼가 끝나자마자 쇼룸 관계자들은 정말 냉철하게 그 옷들을
쫙 해서 저희가 쇼룸으로 왔더니 옷이 이미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진짜 2시간 이후부터 바이어들 상담이 쫙 잡혀 있는 거예요. 런웨이가 끝나면 바로 쇼룸에 와서 이거를 직접 보고 바로 오더장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패션쇼의 목적인데 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뉴욕 패션 위크가 카피에 대한 이런 오명을 벗으려고 제일 앞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또 맹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뉴욕, 런던, 밀란, 파리. 그러니까 빅4 패션 위크를 다 보는 바이어들은 버젯을 뉴욕에서 안 쓰는 거예요. 올해 이번 시즌에 옷을 사는 버젯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치면 뉴욕에서 50% 쓸 수 없잖아요. 런던도 봐야 되고 밀라노도 봐야 되고 파리를 봐야 되는데, 근데 파리를 위해서 모든 바이어들이 버젯을 남겨놓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쇼를 하는데 파리 패션 위크에 뉴욕의 쇼룸 자체가 호텔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빌려서 다시 디스플레이를 해놓는 거예요. 바이어들이 다시 비교를 하고 마지막 버젯을 끌어오게끔 그런 비즈니스 전략까지 세울 정도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각축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일즈 액션까지가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빅4 패션 위크의 무드이고, 서울 패션 위크는 그런 면에서는 바잉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디자이너로서 패션 업계 전문가로서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뉴욕에 살면서 뉴욕 패션 위크를 경험했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마님들에게 자리를 10개를 드리겠다고 한 건 굉장히 통 큰 결정이었는데, 만약에 다음 쇼에 제가 초대한다면 많이 응모해 주시면 또 자리 마련해서 저희 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패션쇼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약간 접어두고 또 데뷔마마에서 다양한 의식주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 이런 것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